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월 5일이지 24년 1월 5일 새의 날입니다. 날아오르는 새. 김행숙 시인의 시 첫마디를 읽어보자면, 날아오는 새는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무게가 중력을 거스르는지 우리는 가볍게 사랑하자. 기분이 좋아서 나는 너한테 오늘도 지고 내일도 져야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쩜 눈이 내리고 있네. 오늘은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또 눈이 내릴 수 있는 거죠. 겨울 코트에는 온통 깃털이 묻고 공중에서 죽어가는 새는 중력을 거절하지 않네. 우리는 죽은 새처럼 말이 없네. 나는 너를 공기처럼 껴안아야지. 헐거워져서 팔이 빠지고 헐거워져서 다리가 빠져야지. 나는 나를 줄줄 흘리고 다녀야지. 나는 조심 같은 건 할 수 없고 나는 노력 같은 건 할 수 없네. 오늘 내내 어제 오늘, 어제 오전 같고 어제 오후 같고. 눈이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만 눈을 밟는 소리는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새해 날을 맞아서 혹시 이 나라 지금 정치에 가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특히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새처럼 그 거대한 중력을 이기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그 비습 사건 벌어졌죠. 비습 사건 벌어진 직후 한 2시간 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느 쪽에서 이거 조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에이 여보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벼락 맞을 소리지 하고 제가 묵살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 2시간 지나가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꿔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조작이라고 알려진다면, 사실을 밝혀진다면 이건 천벌받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이것이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벼락인지 아니면 조작을 한 사람들이 천벌받을 짓거리를 한 것인지 아직 오늘 현재로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가 상처난 그 부위를 우연히 잡아가고 자세히 분석한 사람의 방송에 의하면 그것이 칼의 상처는 아니라는 것이 거의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칼은 그때 그 범인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왼손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칼을 많이 준비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칼을 쓰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상처는 칼에 의한 자상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손톱으로 핥히는 열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그 문제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이걸 조작이라고 단번에 결론에 뛰어들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가 아주 수면에 넘어가듯이 현장에 쓰러져 버렸어요. 누구 표현에 보면 빛의 속도로 아주 쏜살같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넘어졌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cm를 꾸밀 만한 커터칼로 긴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그걸 쌓아안고 치료받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이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쩌면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이 사건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크게 잃은 것이 있어요. 부산의 민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외상 치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첫째 아니면 둘째 가는 권위를 자랑하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원에서 아니 우리를 무시하고 이걸 들고 서울로 갔단 말이냐? 그런데 서울에 가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119를 타고 그다음에 헬리콥터를 타고 헬리콥터도 서울대 병원 현장에 내린 것이 아니라 저 노들섬에 내려가지고 다시 119를 타서 서울대 병원까지 가는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몇 시간을 걸릴 정도까지 시간을 내면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처가 아니었다. 정말 심각한 상태면 뭐 이거저거 볼 것 없이 아무 병원이라 쫓아갔겠죠. 그러기에는 그 가까이에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원이 아주 최적의 아주 베스트 플레이스 투 비 최적의 장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거길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이 더 많이 쏟아지리라고 봅니다만 아마 그쪽 사람들은 그 뭐 별로 대단치 않는 상처라고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거기 비서장이라는 자가 뭐 서울로 전화를 하고 어쩌고 하든지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 느낌입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원에 있었던 의사들은 좀 어이가 없었겠죠. 아니 이만한 상처를 가지고 무슨 서울까지 그랬겠죠. 그런데 좌우당간에 올라가야 되겠다. 가족이 원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구차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부랴부랴 서울로 왔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이제 얘기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의과 그 병원 동성도에 있는 병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어디를 치료하고 어쩌고 거기가 뭐 1.3cm 정도의 열상이 있었는데 그것에 안에 자상이 뭐 정맥이 뭐 흐트러지고 어쩌고 우려가 있어서 거기를 치료를 해서 관을 집어넣었다 하는 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권위가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내놓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뭔가 좀 맺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의혹을 아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우울한 오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그 일련의 행동을 봐가지고 금년도 24년도 연말에 연기 대상의 대상 후보다 하고 비꼬기까지도 했네요.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만 이재명 씨가 다가오는 그 사법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연기가 된 것은 의사의 발표와 진단서가 정확하게 나왔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서둘러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둘러서 그 관계 재판에 재판장이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기를 했다면 그 적어도 그 사전에 그 관계 담당 의사로부터 이것은 거기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상처가 심각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했는지의 여부도 애매해요. 이거 좀 짜고 친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건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목마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장 당국자들은 국민의 의심을 가져오지 않도록 심화시키지 않도록 행동거지와 언행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뭐 또 세이나를 끄집어냈습니다만 참 묘하게 제가 개인 얘기로 제 대학교 동기 하나가 그제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바쁘게 서둘다 보니까 그 발인하는 걸 제가 깜빡 잊어먹고 못 갔어요. 아주 대단히 미안해서 그냥 부랴부랴 했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하고는 대학교 동기인데
윤기라고 외자 이름인데 경복고등학교 나왔어요. 우리 정치학과 30명 동기 중에 경복고등학교 베스트 3 세 사람이 왔어요. 뭐 1등, 2등, 뭐 5등인가 4등인가 했던 아주 베스트들이 왔는데 경복고등학교 1등이고 우리 물리대 입학 1등인 황수익 교수는 한 1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이제 윤기가 또 세상을 떠나고 해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꾸 곁을 떠나구나 인생의 처량함을 느낍니다. 이제 원래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이제 어수선한 연두에 이재명의 운명의 새는 어디까지 날 것인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의 늪에 빠질까? 그리고 또 아까 김행석 씨 나중에 읽어볼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새는 하늘을 일생 동안 날다가도 죽으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 시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부산의 인심을 결정적으로 손해봤다. 지금 부산이 대충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의 선거구에서 3명, 지혜선 3명이 있어요. 경상남도에서 3명,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1명. 이게 전부 지혜선이고 김해시, 가백, 민홍촌은 3선이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거야. 얼만큼 표가 아슬아슬하게 당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그 영남 지역 공략에서는 이번에 그 간단한 사건, 시를 받다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 사건이 경남, 특히 부산 사람들의 자존심을 결정적으로 흐트러 버린 거 아닌가. 그거 네 잘 살면 잘 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믿깁지 않다면 한때는 메가시티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큰 도시가 만들어지면 좋다고 어쩌면 그럴 경우에는 지방에 피폐가 예상된다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더니 요새 그런 거 무시하고 부산 그렇게 무시하냐.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현재 부산은 좀 부글부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칼이 아니고 손톱이었던 것 같은. 그래서 이 나라에 앞으로 이제 선거철까지 손톱 정치가 아마 정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호남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움직임 때문에 호남에서도 좀 흔들리는 기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뭐라고 할까? 모랄 리더십이라고 할까? 도덕적 지도력이 급격히 흔들려지거나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지금 광주에서 지역구에서 당선했던 양향자 의원도 검수완박 때문에 나와가지고 한때는 국민의힘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내일의 희망 이런 걸로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이용호 의원이 거기 있다가 남은 사람이죠. 그래서 최근에 또 국민의당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많은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참 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총선거를 대비하는 국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광주에 가서 그냥 5.18을 아주 극구 찬양하고 심지어 나 광주에서 당선하고 싶다는 그만하면 굉장한 아첨이죠. 대구에 가서는 대구가 내 정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이 대구하고 광주를 다 먹고 싶은 모양이에요. 88 고속도로 나가고 휘고 왔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 5.18 문제에 대한 발언에 5.18을 헌법 전문에 넣고 싶다. 당연하고 그걸 아무도 부정하지 그건 말 인용하겠습니다. 이 한동훈의 발언입니다.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이 좀 지나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일부러 좀 봐주는 발언을 하자면 헌법 개정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5.18 문제를 점검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좀 다스리고 거기에 좀 헛개비 같은 그런 허구적인 것을 빼고 해서 5.18을 깨끗이 만든다 하는 이미지를 집어넣는 그건 또 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5.18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외부의 세력의 개입, 특히 북한에 무슨 코맨도가 왔다거나 그건 지만은 박사 같은 사람 아주 확신하고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사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얼마쯤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5.18의 당초의 정신은 우리가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4.19 때 우리 대학생이었습니다만은 4.19 때도 북한에서 온 첩자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안 했겠습니까? 보고하고 어쩌고 사진 찍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에 비해서 5.18은 훨씬 더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주 전남 지역에 배포되어 있던 44개의 무기고를 습격해서 5,604정의 칼빈을 수거했다거나 그런 작전은 광주 금남로에서 데모했던 대학생들이 자기들 힘으로선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그걸 정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계엄사령관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하루에 몇천 개의 그 통신이 광주에서 평양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텔레타이프니 이용하는 것, 그건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광주의 현장에 있는 간첩들이 보낼 수도 있겠죠. 고정 간첩들이. 그러나 그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5.18의 원래의 뜻을 완전히 묵살시키기는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5.18을 가지고 그냥 광주에 데모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엉뚱하게 있었던 자들이 막 민주 공로? 명예 공로자 해가지고 막 적어도 2,000명 가까이가 들어가는 것도 또 그렇다고 합시다. 들어가서 온갖 특혜를 그걸로 다 받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가 생기는 거요. 그래서 광주 문제를 정리하려면 한동훈이는 그 자리에 가서 그거 하기가 얘기가 어렵겠지만 광주 5.18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듬고 재점검하고 하는 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아첨하는 식으로 가서 5.18 위대하고 헌법 전문을 그건 완전히 윤석열의 아바타가 됐죠. 그래갖고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비위를 맞춰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갖고 표가 얼마나 나올까? 그렇죠.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직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주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는 그만큼 하겠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이재명의 그 카드 이번에 2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그 부수 효과라는 것이 이낙연의 창당 스피드를 늦춘 결과가 됐죠. 이낙연은 당장 이거 하기가 좀 쑥스럽죠. 그래서 아마 이달 말 2월 초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 자기는 답답하게 짝이 없죠. 이거 미치고 완장하지. 바빠 죽겠는데 이거 너무 서둘다 보면 야, 너 염치 없는 놈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을까 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이재명의 움직임과 또 그 사건을 다루는 정청래 등등의 발언,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상태를 발표하기 전에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이 사람도 좀 웃기는구나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상당한 기본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옛날에 문재인하고 싸웠던가요? 안철수가 국민의 당을 만들어 가지고 35석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만한 정도의 세대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문제도 논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가지고 쫓겨나와가지고 불만 세력이 뭘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역사적 비전, 정치 철학, 정책, 특히 이번 총선에 관계되는 선거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대안을 내놓아야만 국민이 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도 실망했던 사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현재로 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낙연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생애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낙연뿐만 아니라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이 세 사람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세 사람이 총선 전국을 끌어갈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제, 앙샹 레짐으로 보자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선정을 바꿔서 겉으로 봐서는 참신해요. 참신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서둘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만은, 그런 대로 지금까지는 대중적 인기를 몰아가고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선거, 사전선거 문제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통과된 김건희 특검 문제인데, 지금 당장 남편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제2에 붙여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 김건희 더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거 정치적인 장난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2년여 동안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의 검사들이. 근데도 소환도 못 시켜서
소환도 못 시켰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선거가 다가와 있는데 또 그걸 끄집어내요? 옛날 레파토리를 끄집어내요? 이건 정치적으로요. 치사해요. 치사해. 김건희 특검을 하면 빨리 하든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선거하고 같이 찡찡짱짱 하면서 선거하면서 김건희 나발 불면서 김건희가 이런 혐의가 있고 어쩌고 그렇게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한민국 선거가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돌아갈까? 그것이 자살행위, 자멸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로 봐서는 선거 기간 중에 특검을 벌이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사실상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쪽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무슨 문서 은행 재고 증명서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가서 지금 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그만큼 엄격하게 집행하는데 그 모녀를 같이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수의 독재를 가지고 하는 건 비겁하다기보다는 너무 악랄해. 너무 악랄해. 그래갖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한다고 나섭니까? 좀 우스워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절대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양반이 자기 그 옛날 친구인가 오빠인가 한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무슨 정말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 비밀 녹화 하는 걸 보고 아유 김건희 저 사람 너무한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그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허물없는 사이니까 이런 얘기를 뻥뻥 했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말 제대로 안 들어준다고 그걸 폭로하는 그 더러운 목사. 나도 신학교 다녔지만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에? 그래갖고 하느님 따지고 어쩌고 그래요? 제가 엊그제 무슨 일 때문에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어떤 분하고 여성분하고 얘기하다 야 그 목사들 못 믿겠더라. 그래도 선배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말썽을 많이 비냐? 정명석이 무슨 미추 사건에다가 무슨 전 아무개 목사 그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뻥뻥 잘하더라.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자네 그거 안 들어봤어?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200석을 만들어주면 윤석열이가 기독청을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자기가 기독청 만든다고 실컷 모금하더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아니 왜 목사들이 이렇게 정치에 나대는 겁니까? 예? 아예 간판을 딱 벗고 정치는 나오지 말이야. 누군 카이거, 그 칼빈이 제네바 시장했다는 핑계 대갖고 목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아우성 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광훈 목사한테 내친김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나쁘게 얘기는 안 해. 제가 1999년에 북한에 가서 5.16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5.18 1980년 5.18이 일어난 후에 19년 후죠. 가서 혁명 열사능회를 갔더니 이렇게 한 10여 개, 9개는 한 12개 정도 돼요. 거기에 비서선인데 보니까 광주 어쩌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니 여기서도 광주 문제에 개입했습니까? 내가 이제 물었죠. 모르는 저하고 물었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내를 했던 사람이 김성대가 나온 젊은인데 자기 아버지가 노동당 간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데를 가담을 해? 내가 이랬더니
그 당연히 그게 고정간첩도 있을 거고 또 뭐 누가 또 코멘트를 보냈는지 누가 압니까? 그 중요한 민족사적 사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니 자기들만 잘하지 왜 광주에다가 시비를 걸고 저 관계를 하고 그래? 농담 비슷하게 농담 따먹게 제가 지나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 거기에 혁명선릉에 구석에 올라가면 왼쪽에 저 구석에 그런 거 비가 있더라. 내가 그 얘기를 참고 있다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확인은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광주 상당수의 부대가 와서 희생을 많이 당하고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뭐 어떻게 해서 모아가지고 저 함흥 근처에 제2의 뭐 현충원 같은 거 국립묘지를 만들어서 만들었다 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쫙 400몇 명인가 이름이 쫙 나온 것도 명단이 돌아다닙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100%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그리 옮겼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전목사 왈 그곳을 가서 내가 그 김경애 총재는 그 사람 김대중하고 친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북한이 뭐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 준비를 완전히 해서 뭐 75%는 만들어 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쓸데없는 소리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테이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85%가 완성됐다고 김경재가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후라이를 까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목골을 치르고 있는 지만은 목사의 진심과 그 정의감 그것도 동정하고 공명하고 합니다만 다만 그 양반이 주장하는 무슨 제1광수, 제2광수 하는 거 있죠. 골상을 봐갖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것은 제가 좀 믿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문제에서 차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어다르고 아다른데 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김영숙 씨의 시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네요. 눈 내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눈을 밟으면 소리가 난다. 눈이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이지만 눈이 내릴 때는 모든 것이 쌓이는 거야. 이재명의 그 행적도 쌓이고 정광훈의 행적도 쌓이고 한동훈도 윤석열도 다 행적이 쌓여. 모르는 척 싹 쌓이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밟고 가면 소리가 나.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이번에 부산 고덕 그쪽에 비행장 만드는데 그래서 갔던 이재명의 그 피습 사건 이것은 그 관계되는 자가 뭐 충청남도 아산에 산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을 많이 미행하고 다니면서 아니면 수행했는지 미래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칼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고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그 현장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고 꼭 누가 연극 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막 호랑방탕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그냥 뻗어갖고 날 벌써 깜짝 놀랐지. 우리도. 아무리 내가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목숨을 잃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누가 내게서 그 벼랑맞은 소리 하지 말으라고. 무슨 자작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만한 대목도 없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좀 다른 사람이 화끈하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설명하세요.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해가고 역사가 가는 게 아니올시다. 다 알아. 민중은 훨씬 더 현명해요.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도 일설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중앙선거 관리인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5천만의 닭소리예요. 그래, 틀리지 않다. 말이 안 돼요. 이 나라의 정체를 그렇게 간단히 보지 마시라 이거야.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난 공병호 동지와 같이 강조합니다. 사전투표를 대통령 비상조치로 중단시키세요. 그 선투표하세요. 그리고 바코드를 사용하세요. 네? 나머지 것을 하면 그 사람이 뭘 찍었는 가 다 나타난다는 게 세상에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어? 공부깨나 하고 지능깨나 있는 사람이 모르는 척 안 하면 안 돼. 죄받아. 그리고 선거인 그 관리관이 있죠. 왜 투표용지에 도장을 딱 인쇄해갖고 나오냔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비어있는데 딱 뭐 갑돌이 주세요. 그럼 여기 도장 찍으세요. 갑돌이 딱 도장 자기가 찍어줘야 돼. 그 투표에. 왜 그것을 안 하고 무슨 선거를 무슨 장난하는 거야? 연극을 하는 것이야.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참패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참패를 하면 동정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지려는 것은 제가 구태 오늘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위중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뭐 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 죽게 까무라치기야. 에? 무슨 수단도 벌리려고 해. 저는 공정한 투표 시스템에서 이재명이가 과반수 해도 관계없어. 이기면 공정하면 당연한 거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해도 뭐 어떡할 거야.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거의 정의, 투표의 정의가 살아있게 나라를 끌어가는 것이 여야 간에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무슨 이재명이든 누구는 간에 역사에 부여받은 책임이고 의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답니다. 내일이 소환인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 몰라. 이거 틀릴 수도 있겠지만 소환에서는 따뜻한 날이 거의 없어. 그래서 엊그제도 보면서 내일 모레 소환인데 소환도 오늘 따뜻하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상예보 보니까 내일은 추워진다 그러더군요. 그러면 그렇지. 역사의 절기, 천우는 그대로 제대로 옵니다. 아무리 엘니뇨 가지고 그냥 기후가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원칙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정치.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 뭐든 누가 붙였죠? 정직하게 정치합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엊그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대학 병원에서 다 혼자 누워 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좀 잘 살펴보세요. 어? 얼마든지 지금도 정직하게 살아서 많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때 그 이인호 박사 글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애써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치근하기도 하고 참 비참하기도 하고 이 역사에 참 이렇게 나 역사가 꼬이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국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잘 한시도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